그래서 이제 드디어 재테크하란 말이구나. 아니거든요. 보세요. 이 노후 대비 자산 관리에서 유념해야 될 거를 앞으로 몇 개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우선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 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7, 80% 이게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선생님, 공무원, 군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2%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분이.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보세요. 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다 줬잖아요. 72%. 이게 그 사이에 25%로 줄어버렸어요. 10년쯤 지나서 이 조사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될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또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거든요.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32년 늘어났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이면 됐거든요.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드셔야 돼요. 가정주부가요, 한 달에 9만 원씩만 30세부터 60세까지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면요, 세상 떠날 때까지 50만 원씩 받아요. 남편 꼭 합치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직장인은 퇴직연금. 요즘은 1인 기업도 다 퇴직연금 도입하고 세제 혜택 받아요. 그 다음에 그걸로 모자라니까 10만 원, 20만 원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 요 세 가지를 바라보냐면 3층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재테크보다도. 나 그거 못한 채로 이미 퇴직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겁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시죠? 에이,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나라 집이 뭐냐? 있는 게 부동산밖에 없어요. 근데 80%가 부동산이야, 우리는. 근데 일본을 보니까 90년도는 60% 비슷해, 우리나. 지금은 30%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버렸어요. 왜 일본은 이렇게 부동산 비율이 줄었을까? 이유가 세 가지. 첫째, 일본의 집값, 땅값이 30년 동안 계속 떨어졌어요. 둘째,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 여분으로 집이나 가게를 하나 갖고 있다가 세를 넣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 소송해야 돼. 우리도 지금 세입자의 권리가 막 세게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리츠, 부동산 펀드. 우리도 늘고 있거든요. 간접 투자. 근데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이 70%예요. 근데 어디 가서 제가 이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저 친구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구나. 이제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놓고 보나마나 막판에 가면 주식 사라고 할 거야. 아니에요. 부동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더더군다나 요즘이요, 우리나라가 뭐냐, 금리가 1%도 안 되니까 막 미친 돈이 난리를 치고 있죠.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뭐 집 없으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지금 난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단기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집값이 뭐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이 말 못해요. 다만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각을 바꿀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좁죠? 그 땅은 해외에서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그랬죠. 그런데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와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절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맘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어요. 일본이 그 경험을 또 끝냈습니다. 여기 일본 전국의 상업용지 1974년 평균을 100으로 볼 때 270위까지 올랐는데 문제는 그 전이에요. 70년대 초에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그때 일본에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이 나중에 로키드 사건으로 밀려난 수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어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의 행복도시, 혁신도시 땅값 올린 거 똑같아. 그렇게 오른 데서 또 올라. 1991년이 일본 땅값이 피크일 때입니다. 얼마나 비쌌는가? 예를 들어서요. 일본 동경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거든요.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의 창경원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예요. 어느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송두리째 살 수 있대요.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요. 동경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게 91년 일본 땅값이에요. 그때부터 박살나가지고 70까지 떨어졌는데 지난 한 3년 동안 조금 올랐어요. 왜? 관광객이 일본으로 몰려갔거든요. 근데 내년 조사하면 또 떨어졌을 거예요.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마리도 안 오잖아요. 이제. 어떻게 땅은 수입도 못 해오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져요.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져요.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공짜로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꼬시는 줄 아시죠? 저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중국으로 갔다? 가지 말라면 법 없어요. 경쟁력 떨어지면 갑니다. 지금요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직원이 2만 명 정도 있대요. 거기 베트남 고졸 여직원의 월급 얼마인지 아십니까? 340달러.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월급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3,700달러. 10배가 넘어.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제가 울산에 갈 때마다 10몇 년 전부터 현대자동차 직원들한테 그랬거든요. 너무 세게 데모해가지고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울산을 떠나버리면 당신들은 거지되거든. 첫째, 직장을 잃죠? 둘째, 막말로 울산에서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울산의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그러면 미친 자식이라고 웃었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보셨습니까? 부자 도시 울산의 몰락. 전국에 집값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울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입니다. 환갑쯤 되면요 애들이 결혼해서 나가거든요. 나간 애들이 다시 와서 같이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캥거루 빼고는 없어요.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요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도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 시설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러죠.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걸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분들을 백세인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 백세인이 몇 분 계실까요? 재작년에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100살 이상 백세인이 4,793분이 계시대요. 그분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이미 각오하고 미리미리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돈네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남말할 거 없어요. 우리 마누라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2002년에 딸이 시집 보냈는데 2001년이 되니까 마누라가 큰 집으로 이사 가재요. 왜 큰 집이냐? 그래야지 아들이 사유가 와서 자고 간대요. 안 자고 갑니다. 지금까지는 희소가치 때문에 대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요즘 골치 아프죠?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2천만 가구. 그중에서요,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로 합친 비율이 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잖아요. 이게 2019년에는 58%,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일본은 벌써 몇 년 전에 60%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8년쯤 된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우리말하면요, 이영애 정도 되는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어요. 근데 30중, 40중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전문가를 데리고 여기 강남에 고층 아파트 지나가면서 그랬거든요. 저게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이 친구 이렇게 보더니 야, 10몇 년 지나면 한국도 초고령 사회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러고 가더라니까요. 얼마 전에는요, 일본 자료 중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수렴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노인네들이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이미 고층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화돼 가고 있어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어떤 아파트가 성공했는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80%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요, 일본 얘기 걱정할 게 아니에요. 일본은 그렇게 아파트의 수렴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요, 일본 전체 주택수의 아파트의 비율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지방도시는 별로 없어요. 나중에 저는요, 지방도시 같은 데 보면 벌판에 막 20층, 30층짜리 아파트를 보면 우리 손주 새끼들이 저거 때려 부시려고 얼마나 고생할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게 뭐냐? 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 사는가? 시내에서. 시내에서요,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난 34년 동안에요, 보세요. 우리나라에 강남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1을 빼면 약 630% 올랐어요. 지방 6개 도시 아파트가 400% 정도 올랐어요. 강북 아파트가 330% 올랐어요. 근데 강북의 연립주택은 70%밖에 안 올랐어요. 이 사이에 짜장면 값은 300% 올랐는데, 그러니까 강북에 연립 사는 사람이 10밖에 생겼어요.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여기가 얼마나 많이 오르고 여기는 저평가됐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요, 최근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판교에 타운하우스라고 있는데요, 10년 전인가 지었어요. 그걸 일본 설계사가 지었는데 그 일본인 설계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설계할까 조사를 해봤더니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요, 모든 주택 현관을 통유리로 오픈해버린 거예요. 근데 밀실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거든? 그게 미분양이 됐어요. 근데요, 들어간 사람들이 10년을 살아보니까 이 뭡니까? 1인 가구 고령화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이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설계사를 10년 만에 다시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집은 젊은 사람들이 사거든요. 보세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어요. 앞으로 또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 또 줄어요. 그 다음에 40, 50대가 집을 늘려갈 때거든요. 지난 20년 동안에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준대요. 그럼 무슨 가구 만드는가? 노인네 가구만 400만 가구,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30만 가구. 근데 이 노인네 가구는 이미 집이 있거나 집 살 능력이 없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집을 사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1, 2인 가구는 68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또 380만 가구 또 는데요. 근데 3인 이상 가구는 11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도 170만 가구 또 준대요. 여기 있는 이 표가 우리나라 집값에 10년, 15년 후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전국으로는 가구 수가 854만 가구가 늘었는데 집은 1073만 가구를 지었어요. 전국적으로는 공급 과잉이야. 근데 서울은요, 208만 가구가 늘었는데 지키는 113만 가구밖에 안 된 거야. 그래서 서울이 난리친 거예요. 그 왜 이걸 이렇게 늘어날 걸 몰랐을까? 첫째가요, 고령화 시대가 되면 다 교회로 나가서 노인네들이 넓은 데서 유유자적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동경 노인도 서울 노인도 다 역세권에 조그만 데 살고 싶대. 이게. 자, 그 다음에요, 일자리가 서울밖에 없어요. 서울로 몰리는 거야. 또 지방에 똘똘한 아파트 하나 서울에서 사는 게 낫다. 그래 또 서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을 사라는 거야, 팔라는 거야? 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 봄에요, 강남에 그 재건축한 아파트가 있는데 이름이 뭐 더럽게 어려워. 하여튼 뭐 대림 뭐 아크로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아파트로 가서 경로당에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아파트에 45평짜리를요, 입주 전에 벼락같이 오르니까 이거 꼭지구나 해서 20매덕에 팔았대요. 팔고 나서 10억이 올랐대요. 저보고 그래요. 지금 이거 다시 되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거기를 왜 갑니까? 몰라요. 지금 이 집값의 동향에 대해서는 몰라요. 다만 한 가지 꼭 지켜야 될 건 있어요. 원칙은 뭐냐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반반은 돼야 된다. 저는 그래서 아직 집값이 비싸니까 반이 안 돼요. 금융자산이. 그러니까 그게 될 때까지는 천하없이 부동산이 좋은 게 나와도 관심이 없어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하우스푸어에 염려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금융자산도 일하는데 뭘로 늘려?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옛날에 금리가 10몇 % 때는 예금만 하면 돼요, 그냥. 지나고 보니까 은행이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몇 % 줄 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은 1%도 안 되니까. 그래서요, 다름 없어요. 오늘 딱딱하지만 꼭 외우고 가실 거.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요건 알고 가세요.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중학교만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그건 알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축의 뜻,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요,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요거 다 외워두세요. 그럼 어떤 돈으로 예금을 해야 돼? 저축을? 단기간 내야 써야 될 거.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눈 감고 예금해야 돼요. 그러면요,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건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요, 변액보험, 변액연금 든 분이 분명히 몇 분 계십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면 우리 마누라가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무슨 보험 하나 들고 와서 막 좋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해서 꼬치꼬치 물어봤더니 변액보험을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변액보험을 들면 뭘 해야 되냐? 이게 이름이 연금보험이지만 앞에 변액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들어가 보면 펀드거든요. 그거 살 때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수수료도 봐야 되지만 그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어딘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 몰라? 그럼 너한테 판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도 모른대. 본사에서 알아서 알려준대. 그러니까 복잡한 걸 알라고 할 것 없이 이런 거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이 변액보험, 변액연금. 자, 그러면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하는가?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돼 있고, 그 돈 없는 사람은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일해서 빨리 돈 벌어야지.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 말이 그렇지 쉽습니까? 이 골치 아픈 걸 내가 왜 해야 돼? 금리가 10몇 %면요, 이런 거 안 하고 살아도 돼요. 문제는 1%도 안 되니까. 그래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면 다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러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올라? 떨어져? 이것만 물어보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로 30년 날린 사람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누가 와서 자기한테 주가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아니, 그 도사도 모르는 걸 우리가 보통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공부하라며. 무슨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오늘 제가 지금 90분 고함 지르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직 식별하는 법, 이 정도는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책 한 권씩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그걸 버리지 마시고 한번 꼭 읽고 더 좋은 책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어려운 것보다 지금 빨리 할 일이 뭐냐면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정해 줘야 한단 말이죠. 고약한 전문가를 만나면 뭔 문제가 있냐? 좋은 펀드를 파는 게 아니라 수수료 많이 받는 펀드만 팔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소개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리스크, RISK, 리스크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언론도 10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는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겁이 났어요. 근데 지난 10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보세요. 우리나라 어머니들, 사모님들의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이거 딸한테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들하고 난리잖아요.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쪼다 만들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저는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위험의 정확한 영어 중학교 때 배웠죠.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안전빵이 있었거든요.
은행에 예금만 해도 10몇 % 금리 주면서 책임져 줬죠.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돼 있죠. 근데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불확실성, 리스크를 테이킹, 앉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저도 놀랐는데요.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엄마들은 가지마. 근처도 가지마. 애들 지금 병신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 공부할 때까지는 어떻게 하는 말이냐? 급한 대로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 큰 실수가 없다. 앞으로 5분이면 끝납니다. 이번 달에 내가 월급 타서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볼 일이 뭐냐? 사려고 하는 그 금융상품이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인가?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인가? 이거를 확실히 알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금리가 낮아가지고 가공된 상품이 많아서요.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70대 후반에 대학 나온 인테리 노인이 계신데 저한테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미치겠어요. 이거 고수익 나는 상품이라는데 괜찮은 거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0% 위험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위험 제로 고수익. 그럴 수 있습니까? 사기거든요. 멀쩡히 대학 나온 노인네가 사기에 넘어가려고 그러니까요. 기억나십니까? 1980년대 초에 유명한 일수 계가 있었어요. 하루에 10,000원씩 1년을 부으면요 1억 원을 받는 계입니다. 하루에 10,000원씩 1년 365일 부으면 얼마 붙는 거죠? 365만 원. 그거 받고 1억 원을 받아요. 그 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황당무계. 근데 작년에 한 사람, 재작년에 한 사람, 제하는 사람이 황당무계 넘어가가지고 몇 억이 날렸어요. 요즘요 금융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누가 와서 이거 기발한 거니까 사라고 조심해야 돼요.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하든지 물어봐도 모르겠다 하지를 말아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 두 번째, 예금은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투자 상품은 원금도 깨먹으니까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도 간접 투자 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여기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 투자 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신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200몇십 개 있어요. 무지개 많아. 그 운용사 중에서 실력이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이 간접 투자 상품인가, 펀드인가, 변액보험인가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런 회사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1명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아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은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용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운용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 네, 운용회사.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요즘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ELS라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그거 좋은 상품입니다. 근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가지수가 3년 이내에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반영됩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각오하고 사야 돼요. 단서조항.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끊어내면서요. 왜 껐냐? 둘 중에 하나. 야한 사진, 누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근데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하는 게 좋은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직장인은요, 우량 펀드 사놓고 원칙대로 우직하게 하는 게 최고예요. 그 다음에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좀 절세 상품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가지고 IRP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잘 활용을 해서요. 마지막으로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예요. 이 저금리 시대에 수수료 부담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급한 대로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 큰 실수가 없다. 자, 강의는 끝났는데요. 3시간짜리 강의를 지금 90분에 막 속사포로 쏘아대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더 보시고 싶은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트러슨 TV를 치시면 이 마크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요. 제 오늘 강의가 13개로 나눠가지고 토막으로 해서 자세히 좀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특히 남성분들은 집에 가서 권한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권한도 없는 분들한테 얘기해봐요. 그렇고 권한 가진 사모님한테 이걸 좀 보라고 권유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서둘러서 죄송합니다.